겨울비가 서울 강남 거리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두들기는 소리 사이로 병원 입구 옆 쓰레기 봉투가 놓인 곳에 12살 소녀 은하가 앉아 있었죠. 남루한 패딩은 물에 젖어 무거워 보였고 낡은 운동화는 이미 물이 스며들어 발가락 끝이 시릴 것 같았습니다. 은하의 손에는 찢어진 우산 조각이 들려 있었어요. 비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나마 머리라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죠. 은하의 얼굴은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리는 손을 호호 불어보지만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은하는 병원 앞 벤치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신문지와 박스 조각들이 비에 젖어 흐물흐물해져 있었어요. 은하는 천천히 일어나 그쪽으로 다가갔죠. 작은 손으로 폐지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가방은 이미 반쯤 찢어져 있었지만 은하는 조심스럽게 폐지를 구겨 넣었어요. 오늘 이것들을 팔면 빵 한 개는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은하를 힐끗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어요. 은하에게 익숙한 풍경이었죠. 어떤 이는 혀를 차며 지나갔고 어떤 이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그저 묵묵히 폐지를 주었어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병원 앞에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비서가 먼저 내렸고 이어서 한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성한그룹 회장 나정숙, 80세의 나정숙은 진주 브로치가 달린 명품 재킷을 걸치고 있었죠. 재킷의 광택은 빗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입구로 향하는 나정숙의 모습은 위험 그 자체였어요. 경호원들이 주변을 경계하며 따라붙었고 우산을 받쳐든 또 다른 직원이 나정숙의 머리 위를 조심스럽게 가렸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성한그룹 회장의 위세는 그 정도였어요. 나정숙은 은하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은하의 모습을 본 나정숙은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았어요. 얼굴을 찡그리며 비서에게 말했죠. 이런 애들은 왜 병원 앞에 앉아 있는 거야? 보기 흉하잖아. 비서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곧 치우겠습니다, 회장님. 나정숙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은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익숙한 말이었어요. 사람들은 늘 은하를 그렇게 대했죠. 보기 흉한 존재, 치워야 할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은하의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비서는 잠시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비웠고 나정숙은 경호원과 함께 병원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은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폐지를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나정숙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은하의 코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냄새, 분명히 맡아본 적이 있는 냄새였죠.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냄새는 은하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냄새였어요. 태우는 듯한 쓰라린 화학약품 같은 그 냄새. 은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아빠가 돌아가시던 그날 공장에서 풍겨왔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은하는 주저없이 일어섰어요. 폐지 가방을 내던지고 나정숙을 향해 달려갔죠. 경호원들이 가로막았지만 은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 했어요. 경호원의 팔을 빠져나가려 발버둥쳤죠. 할머니, 그 옷 지금 벗으세요. 빨리요. 은하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나정숙은 굳은 표정으로 돌아보았어요. 비서도 놀란 얼굴로 은하를 바라봤죠. 나정숙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례한 아이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뭐라고? 이 옷이 얼마짜린데 감히. 나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눈물이 핑 돌며 목소리가 떨렸죠. 은하의 두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공포로 얼어붙었지만 입은 멈추지 않았어요. 안에서 냄새 나요. 이상한 냄새요. 타는 냄새. 은하는 울먹이며 다가가려 했지만 경호원이 팔을 잡아 막아섰습니다. 은하의 작은 몸이 휘청거렸어요. 그래도 은하는 포기하지 않았죠.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크게 외쳤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은하에게 쏠렸습니다. 제발요. 그 옷 안에 뭔가 있어요. 위험해요.
나정숙은 불쾌한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비서가 은하를 밀어냈어요. 경호원의 힘에 밀려 은하는 뒤로 비틀거렸죠. 발이 꼬여 균형을 잃었습니다. 저리 비켜. 애가 미쳤나? 나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은하를 더욱 멀리 밀어냈죠. 은하는 바닥에 넘어졌지만 끝까지 소리쳤어요. 목청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손바닥이 젖은 아스팔트에 찍혔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그 옷 안에 불이 나요. 제발요. 벗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비웃으며 말했죠. 요즘 애들은 관심 끌려고 별짓을 다 하네. 돈 달라고 저러는 거 아니야? 불쌍한 척하면서. 저런 애들 병원 앞에 있으면 안 되는데. 환자들 놀라잖아. 정말 보기 민망하네. 누가 좀 데려가지. 저러니까 거지 신세를 못 벗어나는 거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은하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았죠. 아무도 은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은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그때도 이랬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줬잖아요.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은하의 몸은 추위와 두려움으로 떨렸어요. 병원 입구는 이미 닫혀 있었고 나정숙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무력하게 고개를 떨구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그 냄새가 의미하는 것을 은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은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낡은 사진 한 장을 만졌어요. 아빠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빠는 환하게 웃고 계셨죠. 은하는 사진을 꼭 쥐며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병원 입구를 바라보았어요. 병원 안, 나정숙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서와 경호원이 양옆에서 호위했죠. 나정숙은 여전히 불쾌한 표정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 그 거지 아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무례하고 버릇없는 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아이의 절박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비서, 저 아이 누가 좀 처리하게. 네, 회장님. 이미 경비에게 연락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나정숙이 안으로 들어서자 비서가 7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죠. 나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정기검진을 받아야 했어요. 80살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죠. 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나정숙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쉴 수 없는 자리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정숙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나정숙은 재킷 단추를 풀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숨이 답답하지? 비서가 놀라 나정숙을 부축했습니다. 경호원도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치익 타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작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비서가 비명을 질렀어요. 회장님, 옷에서 불이 나요. 비서는 재빨리 나정숙의 재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도 함께 도왔죠. 재킷을 벗기자 안감에서 녹아내린 회로기판과 보조 배터리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타는 냄새가 엘리베이터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정숙은 기침을 하며 주저앉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연기가 폐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비서가 소리쳤어요. 사람 살려요. 의사 선생님. 복도에 있던 의료진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나정숙은 이미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어요. 의사가 나정숙의 맥박을 재며 급하게 지시했죠. 응급실로. 빨리. 간호사들이 들것을 가져왔고 나정숙을 급히 옮겼습니다. 의사가 재킷 잔해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대체 뭐죠?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옷 안에서 불이 났어요. 갑자기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정숙의 상태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연기 흡입으로 심정지였습니다. 나정숙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산소 마스크가 나정숙의 얼굴에 씌워졌고 각종 모니터가 연결되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삐삐 소리를 냈어요. 비서는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호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죠. 엘리베이터 바닥에 떨어진 재킷과 전자부품 조각들이 증거물로 수거되었습니다. 그 순간 비서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어요. 비 오는 거리에서 필사적으로 외치던 그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옷 벗으세요. 비서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아이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비서는 자책감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몇 시간 뒤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형사 2명이 응급실 앞 복도에서 비서와 경호원을 만났어요. 비서는 여전히 눈이 충혈된 채로 앉아 있었죠. 경호원은 긴장한 얼굴로 형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재킷 안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전자부품 같은 게 폭발했어요. 형사는 증거봉투에 담긴 재킷 잔해를 살폈습니다. 녹아내린 회로 기판과 배터리 조각이 선명했죠.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누가 회장님 옷을 만졌습니까? 경호원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입을 열었죠. 어제 새로운 수리공이 옷수선 맡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재킷 단추가 헐거워졌다고 하셔서요. 그 수리공, 신원 확인했습니까? 회사 출입증을 제시했고 협력업체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형사는 즉시 수첩에 메모했어요. 그리고 병원 보안팀에 CCTV 확인을 요청했죠. 보안 요원이 모니터를 켜자 어제 오후 화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수리공 복장을 한 남성이 나정숙의 옷을 들고 복도를 걷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성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그리고 구석진 곳에서 재킷 안쪽 주머니에 작은 전자부품을 넣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겁니다. 저 남자예요. 경호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형사는 화면을 정지시키고 남성의 얼굴을 확대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형사가 사진을 찍어 본부에 전송했습니다. 신원조회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 찾아야 해요.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괜찮으실까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은 건졌다고 하더군요. 형사의 말에 비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비서의 머릿속에 또다시 그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필사적으로 소리치던 12살 소녀. 비서는 형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 형사님, 사실 병원 앞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요? 네. 거지 아이였는데 회장님께 그 옷을 벗으라고 소리쳤어요. 위험하다고 불이 난다고요.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른 형사도 귀를 기울였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알았죠?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냥 미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관심 끌려고 그러는 줄 알았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 아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아직 병원 앞에 있을 겁니다. 형사는 즉시 동료에게 지시했어요. 그들은 병원 밖으로 나갔죠. 하지만 비 오는 거리에 은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쓰레기 봉투 옆에 놓인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어요. 은하가 폐지를 담던 가방이었죠. 형사는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아이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증인이에요. 그날 밤 뉴스 속보가 전국에 타전되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어요. 성한그룹 나정숙 회장, 재킷 내부 폭발 장치로 중상 테러 정황 수사 중. 화면에는 병원 앞 모습과 경찰 차량이 비쳤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죠. 대한민국 최고 재벌 중 한 명이 테러를 당했다는 사실에 나라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이틀 뒤 경찰서에 은하가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의자에 작은 몸을 웅크린 채였죠. 형사가 은하 맞은편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형사는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은하 앞에 놓았습니다. 은하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너를 도우려는 거야. 은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니? 회장님께 옷을 벗으라고 말이야.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코코아 잔을 잡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저 그 냄새 알아요. 냄새? 네. 전에 우리 아빠가 그 냄새 맡고 죽었어요.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료 형사도 놀란 얼굴로 은하를 바라봤어요.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죠. 아빠는 성한그룹 협력업체 공장에서 일했어요. 2년 전 겨울이었어요. 형사는 재빨리 컴퓨터를 열어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2년 전 성한그룹 관련 사고 기록이 화면에 떴어요.
협력업체 공장 화재 사고, 사망자 3명. 그중 1명이 은하의 아버지였죠. 형사가 기록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안전장치 불량으로 인한 화재 회사 측은 배상 거부.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고 후에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엄마는 병원비 때문에 빚만 늘어났고 결국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형사는 은하의 작은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삶이었죠. 은하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날 공장에서 나던 냄새를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타는 냄새, 화학약품 냄새. 그 냄새가 나면 곧 불이 난다는 걸 알아요. 아빠가 그러셨거든요. 이상한 냄새가 나면 무조건 도망가라고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회장님께 경고한 거구나. 네. 그 할머니 옷에서 똑같은 냄새가 났어요. 무서웠어요. 또 누군가 죽을까 봐요.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형사는 은하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야, 너는 용감한 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회장님은 돌아가셨을 거야.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다들 저를 미친 아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걸 말이야. 형사는 은하의 진술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불러 은하를 임시 보호시설로 보냈어요. 은하가 경찰서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형사가 손을 흔들어줬죠. 은하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복지사를 따라갔습니다.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 때문에 회장이 살았어. 그런데 정작 이 아이는 회장 때문에 부모를 잃었지. 동료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원수의 생명을 구한 셈이잖아요. 그래서 더 대단한 거야. 자기 감정보다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거니까. 형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형사는 은하의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죠. 이 아이가 진짜 영웅이야. 같은 시각 경찰은 CCTV 추적 끝에 범인의 거처를 찾아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원룸이었어요. 특공대가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죠. 방 안에는 30대 중반의 남자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준비를 하던 참이었어요. 남자는 체포되는 순간까지 저항했죠.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은 남자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방 안을 수색하자 전자부품과 폭발물 제조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어요. 책상 위에는 나정숙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위에 빨간 펜으로 X 표시가 그어져 있었죠. 형사가 남자를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남자의 신원이 밝혀졌어요. 이름은 강민수, 36세. 5년 전까지 성한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이었죠. 형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회장을 죽이려 했죠? 강민수는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눈빛에는 증오심이 가득했죠.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나만 희생당했다고. 무슨 소리입니까? 5년 전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 나는 15년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잘렸지. 이유도 없이. 강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그 후로 어디도 날 안 받아줬어. 성한그룹에서 잘렸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아내는 이혼하자고 했지. 형사는 침착하게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살해하려 한 겁니까? 복수야. 나는 복수할 권리가 있어. 강민수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형사는 차분하게 그를 진정시켰어요. 복수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살인 미수범이에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강민수의 외침에 조사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강민수의 말도 일리는 있었죠. 성한그룹의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중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어요. 당신의 아픔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범죄입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체념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형사가 계속 물었죠. 어떻게 회장의 옷에 접근했습니까? 협력업체 수리공으로 위장했어. 출입증은 인터넷에서 위조했고 폭발 장치는요? 인터넷에서 배웠지. 요즘은 다 나와 있더라고.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죄 방법까지 인터넷에 떠돈다니 끔찍한 세상이었어요. 강민수는 계속 중얼거렸죠. 그 여자만 없어지면 세상이 나아질 줄 알았어. 그런데요? 어떤 애가 알아챘더라고. 믿을 수 없었어. 겨우 애 하나가 내 계획을 망쳤다니. 형사는 은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12살 소녀가 대기업 회장의 생명을 구한 거죠. 형사가 강민수에게 말했어요. 그 아이 덕분에 당신은 살인범이 아니라 살인 미수범으로 끝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강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조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강민수의 진술은 모두 녹음되고 기록되었죠. 형사는 조사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료 형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범인 자백했습니까? 네. 모두 자백했어요. 증거도 확보했고요. 그럼 이제 언론에 발표하면 되겠네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경찰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성한그룹 회장 테러 사건의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서로 질문을 던지려 손을 들었어요. 경찰 대변인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죠. 범인은 성한그룹 계열사 전직 직원으로 개인적 원한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회장님의 재킷 안쪽에 소형 폭발 장치를 설치했고 타이머로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안정을 찾았고 회복 중이십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큰 위험은 넘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조기 발견이요? 어떻게 발견한 겁니까? 대변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사실 회장님의 생명을 구한 건 12살 소녀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대변인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죠. 병원 앞에 있던 한 소녀가 회장님께 옷을 벗으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경고가 회장님을 살렸습니다. 기자 한 명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 소녀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소녀의 아버지가 2년 전 성한그룹 협력업체 공장 화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나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고 회장님 옷에서 같은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대변인이 말을 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성한그룹 때문에 부모를 잃은 아이가 성한그룹 회장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기자들은 메모하기에 바빴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소녀의 이름은 공개할 수 있습니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원은 보호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녀를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뉴스는 일제히 이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방송마다 특집으로 다뤘죠. 사람들은 충격과 감동에 빠졌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글로 채워졌어요. 12살 아이가 원수를 구하다니 대단하다. 우리 어른들이 부끄러워야 해. 아이만 못하잖아. 성한그룹은 이 아이에게 사죄해야 한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성한그룹 본사 앞에는 시민단체가 모여 피켓을 들었어요. 협력업체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했죠. 회사 주가도 흔들렸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나정숙이 천천히 의식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눈을 뜬 나정숙은 비서를 불렀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죠. 회장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나정숙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지? 비서는 그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재킷 속 폭발 장치, 범인 검거, 그리고 은하의 이야기까지. 나정숙은 눈을 감고 들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CCTV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나정숙이 고개를 끄덕이자 비서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비오는 거리에서 울부짖던 은하의 모습이 재생되었어요. 그 옷 벗으세요. 필사적으로 외치던 작은 소녀. 나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화면을 보던 나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아이 나를 살렸구나. 비서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회장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못했을 겁니다. 나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80평생 처음 흘리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어요. 나정숙은 비서에게 더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은하의 가족 이야기, 아버지의 사망 경위, 그리고 지금 은하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비서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 왔었어요. 나정숙은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며 읽었죠.
2년 전 협력업체 화재 사고 보고서, 유족 보상 거부 결정서, 은하 아버지의 사진. 나정숙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서 모든 걸 빼앗았구나.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정숙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회사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이익을 지킨다는 이유로 나정숙은 수많은 사람을 외면해 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은하의 아버지였어요. 나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와 줘. 네, 회장님. 며칠 후 은하는 보호시설에서 병원으로 왔습니다. 복지사가 은하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어요. 은하는 긴장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병실 문 앞에 도착하자 복지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하야, 회장님께서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무서워하지 마.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빠를 죽게 만든 회사의 회장을 만나야 한다니. 은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죠. 병실 안에는 휠체어에 앉은 나정숙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들어서자 나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정숙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은하는 멈칫했지만 다가갔습니다. 나정숙은 무릎 위에 놓인 재킷을 들어올렸어요. 그날 은하가 벗으라고 했던 바로 그 재킷이었죠. 물론 깨끗하게 수선되어 있었습니다. 이 옷은 내가 지켜낸 생명이야. 나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정숙이 계속 말했죠.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도망쳤던 죄인이야.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정숙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애썼어요. 비서가 부축했지만 나정숙은 손을 저었죠. 천천히 고통스럽게 일어선 나정숙은 은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하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할머니, 안 돼요. 은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정숙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80살 노인이 12살 아이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어요. 은하는 울음을 터뜨렸죠. 나정숙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채웠어요. 한참 후 나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넌 내 보호자가 아니라 내 손녀로 살게 될 거야. 은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녀요? 그래. 내가 지키지 못한 내 아버지 대신 이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 않을게. 하지만 나는 내가 필요해. 내 죄를 갚을 기회가 필요하거든. 은하는 나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나정숙은 은하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비서와 복지사도 눈물을 훔쳤죠.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며칠 후 뉴스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12살 소녀, 재벌 회장 생명구의 의로운 시민상 수상. 시상식장에는 은하가 서 있었습니다. 새 교복을 입고 깨끗한 구두를 신은 채였어요. 더 이상 거지 소녀가 아니었죠. 경찰청장이 은하에게 상패를 건넸습니다. 은하 양의 용기와 선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하는 수줍게 웃었어요. 객석에는 휠체어를 탄 나정숙이 앉아 있었죠. 나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은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앞 벤치인 예전에 폐지를 주었던 그곳에 잠시 멈춰 섰어요. 은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햇살이 은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스했어요. 은하는 미소 지으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죠. 창가에서 나정숙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은하도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거지 소녀였던 아이는 이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작은 영웅으로, 그리고 사랑받는 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고 있었습니다.